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제 발사한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틀렸다고 주장했는데 군 당국은 평가에 변동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각각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장검사 시절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는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각각 서로 다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오후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죠. 대통령 기록물은 전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지정되면 최장 15년 동안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록물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에 나선 겁니다. 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면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전 광복절에 밝힌 대북 지원 계획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시종일관 거칠게 비난했는데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가리켜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세상엔 흥정할 게 따로 있는 법이라며 핵은 자신들의 국채, 즉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째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거 물건짝하고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협력 정도를 물건짝 정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측이 또 무슨 구상을 갖고 문을 두드릴진 모르겠지만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말 정전협정 체결일 연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실명 비난했듯 김여정 부부장 역시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남한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 자체가 싫다는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또 우리 군이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잘못 파악했다고 주장하며 탐지 능력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평가 내용엔 변동이 없다며 김 부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지난 17일 새벽 북한이 쏘아올린 순항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발사 위치는 남측이 발표한 평안남도 온천 일대가 아니라 북동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평남 안주시라고 주장한 겁니다. 참으로 안 됐지만 하루 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 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정확한 발사 시간과 미사일 재원 등을 왜 공개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는데 재원과 비행 경로가 알려지면 남측이 매우 당황스러울 거라며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변명해 나갈지 기대할 만한 볼거리가 될 거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 내용은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김 부부장의 주장이 한미 정보당국의 정확한 탐지자산 능력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자산의 노출을 막기 위해 북한의 주장에 반박하는 분석 내용을 추가로 밝히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또 순항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지 않은 건 최고 속도 등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의 특성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속도와 고도, 비행거리 등 재원 자체가 의미를 갖는 탄도미사일과는 특성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지난 1월 25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설명했을 뿐 비행 고도와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과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 고등법원장이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피고인이 누군지 혐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월성원전 관련 고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배궁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4명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검찰은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된 대통령 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 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추가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북송 과정이 담긴 영상, 사진과 함께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 신청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민 납포 이틀 만에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했다는 내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전격적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확보된 대통령 기록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오갔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이미 서우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우선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온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이 대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게 여당의 판단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우리 국가 안보를 문란시킨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다만 윗선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은 고발장에서 뺐습니다. 전 정부 안보 현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현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단기간에 공사를 수주했고 해당 업체 대표는 김 여사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업체에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들자 계속 공식적으로 또 거듭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런 절차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집권당 시절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라며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에 장이 열립니다. 9월 6일과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서막입니다. 거대 양당은 여기에서 의정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때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 검증에 주력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전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는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때 보수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청년 정치인들마저 갈라서는 모양새입니다. 거세지는 공방에 당 윤리위원회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번엔 측근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이준석 체제에서 공개 선발된 대변인들을 향해 사회 경험 없이 정치권에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갑시다. 그게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어처구니 없는 트집이라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장해찬 이사장을 통해서 좀 조언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청년 정치인의 분열과 더불어 당내에서도 이 전 대표를 두고 공방이 격화했습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전부 남 탓이고 뭐 윤핵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사실 윤리 징계부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생존투쟁이죠. 생존투쟁.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돌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혼란이 방치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타인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의 존폐 논란도 불거졌는데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힘을 실어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과 함께 본격 여론전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의 내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파전으로 좁혀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는 이번 주말 당의 텃밭 전라도에서 경선을 펼칩니다. 다음 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쐐기를 박을지 박용진 의원이 고향에서 추격 기회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강훈식 의원 사퇴 뒤 맞대결을 펼치게 된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나란히 지방자치분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성과와 실적만이 당이 살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고 지방정부 역할이 이제 더 확장돼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보면 퇴행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박 의원은 당원 80조 논란과 관련해 호떡 뒤집듯 뒤집어선 안 된다면서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당원들의 강경한 목소리 또 강경투쟁을 요구하는 일부의 이야기 주장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설득하고 나가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려놓아 사당화 노선과 결별하자고 이 의원에 제안했는데 이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 전체 권리당원 10명 중 3명이 포진한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순회 경선 어느 지역에서든 압도적 세를 과시한 이 의원은 대세론 유지를 기대하고 전북 출신인 박용진 의원은 고향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고민정 의원 양강구도 속에서 고 의원을 빼고 순위권 바뀐 비이재명계가 얼마나 선전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대 경선에서 전라도 지역 결과가 수도권에서 그대로 이어졌던 만큼 양자 대결로 확정된 뒤 치러지는 첫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종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장검사 시절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장으로서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를 둘러싼 검찰의 무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전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이 연루돼 전관 예우와 뇌물 등의 비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년 뒤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소환됩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 2심 판결문을 보면 김현보 당시 행정처 감사관은 이원석 후보자와 4개월 동안 40여 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태로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후보자는 계좌 추적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내밀한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알려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자 10여 명을 구속 기소해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와 감찰에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새 부장판사는 전달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40여 차례나 되는 통화 횟수는 물론 영장 신청 예정 사실이나 관련자 진술이 징계와 감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민관 협의가 변수로 떠오른 일본 전범 기업 재산 매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냈지만 재판부의 정식 결정문 작성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2주가량 남은 주심 김즈형 대법관의 퇴임 전엔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계인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대법원 상고심법은 원심의 잘못이 없을 때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도 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목적이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넉 달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까지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을 결론 낼 거란 전망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미쓰비시가 우리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지난 4월 19일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넉 달 안에 원심에 문제가 없다는 합의가 도출됐다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줄 이유도 없이 종결하긴 어렵다는 점도 재판부가 일반 사건처럼 정식 결정문을 낼 거란 관측에 무게를 더합니다.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의 주심은 다음 달 4일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입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그 전에 이번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아 불거졌습니다.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 외교적 협의가 논의되면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외교부와 미쓰비시 측 역시 한일 민관 협의회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각명령에 앞서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처가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두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으로선 더는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강제동원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에 이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받아내고자 하는 상표권 현금화 사건 역시 쟁점이 비슷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죠. 역대 기록을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 기록관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게 오늘이 이 8번째, 9번째 이렇게라고 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이 각기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두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검찰이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정권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순리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뭐 월성 1호기 원전 의혹이라던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후에 압수수색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 피로감이 있는 거죠. 역시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더니 검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구나라는 국민적인 우려와 불안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계해 보면은 이전에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하면서 아픔도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시즌2가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탈원전, 원전 정책에 대해서 기조가 다르다면 정책적인 변경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 되는데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 정권의 수사로 이것을 만회하거나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신뢰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죠. 제가 집권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면 아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기반과 국민들의 동의를 상실할 것이다. 권력이 셀 때 힘을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다.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 당시의 발언이었고 지금은 정권을 잡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모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계시는 걸로 보고요.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년 추모식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시고 화해와 용서로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기렸던 것이죠. 정권 교체가 잦은 요즘 집권하신 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발언하신 만큼 주호영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본인이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구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뭐 당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전 정권을 수사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기존에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이 찔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그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 국민 머릿속에 각인됐던 것은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했던 그 사건입니다. 지금 장관까지 했고 그 후로 멈췄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2020년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진행해야죠. 그럼 몇 년 뒤에 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 수사가 멈췄고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우리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이 이런 민생 경제 어려운 시기에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을 보일 거냐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런 검찰 수사, 정치 보복,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만 계속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의 정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나만 생각을 짚고 합니다. 가면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게 탈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구현을 하신다면 탈원전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비전과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어필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압수수색으로 전 정권 수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기조를 달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참 두렵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셨으면 정권의 어떤 방향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위기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우리 민생,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보,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주셨어야 되는데 취임 100일, 본인들이 100일 동안에 뭘 했는지 지루하게 나열만 하셨죠.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쇄신하시고 분골 쇄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분골 쇄신을 어떤 방법으로 정말 국민들한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실력을 이제는 꼭 보여주셔라. 지금 질문이 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그 압수수색에 따라서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전 질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임 100일을 말씀하셨고요. 정책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거를 코로나로 빗대어서 설명한 겁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첫 질문부터 아주 이제 뜨거운 그런 논쟁을 벌이시고 계신데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여당은 이제 정당한 수사다, 야당은 이제 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제 또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검찰이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게 이제 결국에는 그 대통령 기록물의 이제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이제 열람이라든가 뭐 이제 사본도 제작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오늘 그 이 자료를 획득한 뒤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뭐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그 내밀한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라 어쨌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상당히 좀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검찰은 그 윗선 당시 청와대의 이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이제 본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증거가 나오면 관련된 분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서 뭐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질문하신 부분은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당시의 산업부 장관 등이 공소장에 이게 써 있었죠.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선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고 질문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니 혹시 어느 선까지, 윗선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그 10명의 전 정부 인사를 이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외하고 이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고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고발을 하신 것 같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따라서 뭐 합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해당 대통령 지정물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하는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법 고등법원 원장이 보여주게 했던 부분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고등법원이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고등법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고등법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시려면은 법무부나 검찰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윗선 수사 뭐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뭐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여러 방식으로 지금 고발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우리 대통령이라는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법대로 하겠다. 법 만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저는 사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다시 드는 것이 모든 세상을 법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합과 포용과 그리고 야당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하고 또 5년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통합이나 협치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고 수사함으로 인해서 뭔가 반등이나 이런 모멘텀을 꾀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것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통해서 행정부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여당은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그런 방식보다는 어떻게 제대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인사라는 의원들을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고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수족을 맞추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난주에도 쓴소리 하시겠다, 제대로 역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적절한 모습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통합과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구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민주당이 진심으로 통합과 협력을 말씀하시면은 기존 정부에서 진행했으면 되는 거고 아까 법대로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대로조차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만능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치와 통합을 하려면 여당이 손을 내밀고 같이 우리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따뜻한 포용적인 모습을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 100일 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의 안타까움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협치와 통합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야가 9월부터 이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죠. 네. 이 대정부 질의도 시작되고 뭐 국정감사도 시작되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여야가 이제 계속 강대강 분위기로 갈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이 정부 출범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이 정권 초반기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제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그리고 관저공사 뭐 수주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뭐 사적 채용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나열하면서 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 여야 합의로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죠. 무리하게 졸속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의 업체에 대한 이런 사적 뭔가 이권 개입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 주변에 그런 인적 채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뭔가 구구파들, 일베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 이런 공식적이지 않은 인사 검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난 100일 동안에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그런 대통령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운영위를 통해서든 상임위를 통해서든 이루어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의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소통을 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을 하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이런 리모델링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에 입찰 공고가 됐을 때 곧바로 입찰이 되고 2시간 반 만에 수의 계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업체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가 되고 분명히 개입이 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한 가지 건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를 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거는 뭐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차원에서는
이게 충분히 다뤄질 수 없다라는 그 생각 같은데요. 민주당,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100일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문제가 있고 한다면 진상조사하고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저희 합의했지 않습니까? 8월 임시국회, 100일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와 동일한 법률에 의거해서 뭐든지 똑같이 다 진행할 수 있거든요. 곧 시작될 국정감사가 있는데, 임시회가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국정감사를 하시려고 할까?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국정감사와 임시회의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퀘스천입니다.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협치를 하시고 싶다라는 것이 슬로건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국민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요구서를 먼저 냈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가 된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들짝 놀라서 합의가 됐을 가능성,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취임식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생과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보고서는 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0일 동안에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지만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뭐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골 쇄신을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 이거에 대한 처방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임시회의 때랑 국정감사 때 송곳 검증하시고 문제점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렇게 바로 국정조사라는 희한한 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회 자체가 약간 코미디스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던가 싸움으로 정쟁으로 비춰지는 모습보다는 국회에서 할 만한 일을 국회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그동안 못했다는 거에선 여야가 모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국정조사 요구가 희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기능입니다. 그것을 야당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검증을 하는 게 저희 제일 야당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행정부를 잘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충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제대로 보는 도리라고 그 기대하는 역할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궁금한 거는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다.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하면은 이제 단독으로도 이 국정조사를 관철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하실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그런 와중에도 물론 이제 정치적 부담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으로 우리 당에서의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요.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의 3조에 보면은요. 이 국정요구서가 제출됐을 때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상임위로 해결이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그럴 때 이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그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이 명문화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이제는 의장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여야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과 여러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국회로서의 역할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노력이자 행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부분일 수 있고 상징적이까지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무실 이전 과정하고 의혹과 채용에 대한 거 국민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민생에 대한 거 더 많이 물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국정조사를 갑자기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차라리 민생에 관련된 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저희는 이게 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 기치 하에서 저희 비대위가 집무실 출범할 이전이 때 민생과 민생 우선 실천단을 하면서 현장 계속 방문하고 민생 입법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기조 하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송곡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긴다고 했을 때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같이 잘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국회 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좀 국민들 앞에 이제 투명하게 좀 이 답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 엄청 나올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네. 이 단독으로 이 국정조사를 이제 관찰하실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회가 다시 파국으로 가는 건데 그건 좀 그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강원도 양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와 함께 매몰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당 농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양돈 농장.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입구를 지키며 출입을 통제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장에서 다시 발생한 겁니다. 감염 원인은 감염 멧돼지 접근이나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빗물을 타고 유입된 바이러스 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장에서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과 방역 그리고 매몰 처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이곳 농장은 매몰 처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돼지 5,600마리 매몰 처분이 예고된 첫날, 작업 차량이 농가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농장 주인의 반대. 농장주는 매몰 처분 뒤 다시 돼지를 키우는 재입식을 지자체가 원치 않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악취 등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ASF 발병으로 앞으로 있을 재입식까지 막으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재입식을 하게 돼 있으니 재입식을 하겠다. 그걸 동의를 해줘라. 그러니까 여기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재입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재입식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양구군은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매몰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식을 불허할 수 없는 그런 또 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하고 행정하고 또 사회단체하고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48시간 동안 강원 지역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이번 발병 농가 돼지가 전체 사육 돼지의 0.05%에 불과해 추석 기간 돼지고기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을 다녀간 사료 차량이나 도축장 차량이 다른 농가에 간 것으로 확인된 것만 130여 건. 야생 멧돼지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추가 농장 감염을 막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돼지고기 가격 급등 역시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은데요. 정부는 유행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잠시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의 이유로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감염 재상전 지수는 1.18로 7주 연속 1 이상입니다.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12,000곳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동네 병원과 의원 3곳 가운데 한 곳꼴입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 방역도 강화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진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때 증상을 살피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또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초기에 2번 내지 3번 정도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필요시 방문하여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고 신규 환자 30만 명에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방역 의료 역량이 재유행 대응에 충분한 만큼 거리 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오늘 첫 컷은 핀란드 총리의 댄스 파티 영상입니다. 떠들썩한 파티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젊은 여성, 핀란드의 36살 총리 산나 마린입니다. 마린 총리가 가수와 여당 의원 등 약 20명과 함께한 파티 영상이 유출되며 논란인데요. 영상에서 핀란드 말로 코카인을 뜻하는 말까지 들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약 복용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마린 총리는 마약 복용 의혹을 부인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즐긴 건 합법적인 일이고 또래처럼 친구들과 여가를 즐긴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온라인에선 파티를 즐길 시간에 국정에 전념하라는 비판과 총리도 파티를 즐길 사생활이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국가 지도자의 사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홋카이도의 한 신사에선 원인 불명의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무려 30m에 달하는데 열흘 넘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의 이이나리 신사 경내에서 솟아오른 물기둥. 마치 하늘까지 닿을 기세로 높이 솟구치는데요.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사에선 60여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출 지점을 막아서 멈추게 됐다고 합니다. 이 물기둥을 보기 위해 각지에서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도로에 맥주 박스를 쏟은 트럭 운전자 소식 전해드렸죠. 같은 사고를 반복해 안전불감증이 우려됐는데요. 이 운전자가 다시는 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강원도 춘천에서 맥주를 실은 트럭이 맥주 수십 박스를 거리에 쏟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죠. 두 사고 모두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을 치우고 도로를 정리했는데요.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트럭 이상 여부를 검사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전자는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는데요.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그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맹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을 쏜 발사 지점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권영세 장관도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무례했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했죠. 비난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최근 역사에서. 네.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일회성, 감정적 그런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거든요.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 기념일에 김 위원장이 연설하기 전까지는 북한 매체는 대남 비난을 했지만 북한의 외무성이나 뭐 조평통이나 김여정이나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는 대남 비난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7월 27일 날 김 위원장이 직접 윤 대통령의 호칭도 없이 취임 전후에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다음에 역대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심하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코로나는 남측 윤석열 정부가 집어넣은 거다. 의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8일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는 사실은 표현의 수위도 높았지만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있거든요. 어떤 자연인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정적 대응만 볼 게 아니고 일련의 흐름을 보면 윤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자체 판단을 내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대남 비난, 그다음에 대남 어떤 이 압박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이 북한의 이런 그 비난 성명, 비난을 담은 이런 담화, 이것이 어떤 계산과 어떤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끝났을 때 북한이 그때는 대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6월 달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지만 또 2021년에는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친서도 교환을 했고, 그러나 금년 1월 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그때 이미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죠.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고 풍계리 핵심장을 복구하고, 그리고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쪽 대북 정책을 면밀히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자체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전략적, 향후 계산된 전략의 첫 단추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의 어떤 이 원색적인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 남한의 이제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던 때 그 표현과 상당히 좀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 기간 냉랭해졌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정부 내내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냉각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은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남북관계 파국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냉랭한 게 결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고 하는 북한의 도발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때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죠. 근데 그때보다 수위가 몇 배는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동시에 이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이제 이 발사 지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틀렸다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군은 이제 정보자산의 이제 분석 결과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선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북한 쪽에서? 그것도 상당히 치밀한 셈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우리 군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차이는 사실 양쪽 다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바로 잡거든요. 직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이 순항을 하기 때문에 산 뒤에서 낮게 가면 레이더가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 정보자산에 처음으로 포착된 데가 온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자기들이 쏜 데는 지금 안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군과 김여정 부부장 말이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다 그러면 최초 포착 발사 지점이 지점은 한 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발사 지점은 한 개인데 그러나 우리 군 정보자산이 포착된 거는 그 지점이 아닐 수가 있죠. 저공비행을 하니까. 날아가는 도중에 포착이 됐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 아마 온천에서 포착이 됐을 거고 김 부부장 말대로 발사는 안주에서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굳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게 원점 타격 원칙이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김 부부장은 지금 한국군이 원점을 발견을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향후에 유사한 그러니까 원점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온천과 안주 이 두 지점 간의 이제 거리 차이가 한 90km 정도 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군의 이 탐지 능력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항미사일은 저공비행을 해서 산을 끼고 돌거든요. 그럼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고공에서 조기경보 통제기가 떠 있으면 그건 잡을 수가 있죠. 그러나 만일에 그 탐지 재산이 그 시간에 작동이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사시에는 우리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저런 발언은 뭐 우리 군을 이제 조롱함과 동시에 탐지 능력을 좀 떠보기 위한 그런 그 방편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우리 탐지 능력은 북한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도 자신들이 원점 타격, 원점 확인이 어려운 도발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건 순항미사일이거든요. 순항미사일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교묘한 도발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지. 우리 군 탐지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려는 이번에 뭐 다르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맥락이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양쪽을 통해서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대내외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북한이 향후에도 이제 한미 연합훈련 그 시기에도 더 추가적인 도발을 통해서 뭐 내부 결속도 다지고 이 대남적 위협도 가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보통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한미연합훈련, 실기동훈련 전후에 합니다. 특히 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의 대응 능력이 없거든요. 유사한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그럼 만일에 그 시기에 도발을 하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는 북한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하면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고 여러 차례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끝나자마자 도발할 가능성이 그러나 있다. 기간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발을 하게 되면 순항미사일 발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려할 만한 게 이미 2020년 6월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군사행동이 있어요. 개성 금강산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폭파된 지피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서해에서 군사행동 재개,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이 전단을 뿌릴 때 군사적인 보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시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목함지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교묘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경우든 원점 타격이 원점이 확인이 되는 그런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훨씬 더 교묘한 형태를 가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이제 7차 핵실험은 어느 정도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이제 한미
군 당국에서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점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3연임을 확정짓는 이 당 대회가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의 이 공산당 당대회까지는 좀 미루지 않겠느냐,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인 판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판단하면 바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은 지금 핵실험이 급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네. 왜냐하면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6번 했거든요. 심지어 파키스탄은 하루에 5번을 했어요. 78년에, 98년에.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나머지 한 번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에 걸쳐서 6번의 다종다양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만들었으면 주행 시험을 하는 게 지금 핵실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행 시험은 다 끝났거든요. 그럼 차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치적 목적이 큰 거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 시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도 핵실험은 유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한반도의 정세의 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대북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심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쨌든 이게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주변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공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제 브리핑 내용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이제 이 북한의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공조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제 미 국무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하고는 좀 약간 온도 차이가 나는 그런 그 답변을 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키는 미국이 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실을 내놨는데 미국의 상황 조치로 대북 제재 해제를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는 남한하고는 한국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미국이 사실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좀 지금까지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를 전혀 마련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견인하는 협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른 중국도 사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부담이거든요. 왜냐 이거는 핵 도미노로 한국과 일본과 대만까지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본 원칙을 지키되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 특히 미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다시 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6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전체 교수회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앞서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교수회 차원의 재검증을 실시할지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재검증을 안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달장애 아이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드라마 속 우영우와는 달리 소통이 어려워서 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병원에서 발달장애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배인수 PD가 만나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25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거에만 관심이 조금 기울어져 있다 그래야 되나요? 악보를 볼 줄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연주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딱히 뭐 취업도 보시다시피 어렵고, 그래서 면접도 한 2번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안 이루어졌어요. 본인은 굉장히 원했는데 안 이루어졌고, 어떨 때는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아요. 자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류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애인 문화 예술 분야 쪽으로 장애인 채용을 좀 추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머니께서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대형병원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 예술 채용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녹색병원에서 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숙제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뭐 환우의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와서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게 또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취업이 됐을 때는 굉장히 기뻤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취직하니까 어떤 게 좋아요? 그냥 형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병원에서도 사람들한테 완벽한 연주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낮은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뭐 이게 그렇게 좋은 사례라면 좀 더 많은 기업이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월급 받아서 아빠 용돈 드리고, 아빠 같은 경우는 돈을 못 쓰고 그냥 너무 힘들다, 나도. 더 많은 에너지들을 이제 좀 안 쏟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녹색병원에 취업함과 이렇게 출근함이 저한테는 또 다시금 의지를, 이제 또 다시 시작이다, 성인으로서. 네,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전기차를 탄다면 이미 채비한 겁니다. 앞선 충전 인프라를, 혁신 기술을 채비한 겁니다. 타임 투 채비. 피부에 순하게 밀착해 귀 속 피부를 지키다. 아즈라맥스 이어팁. 내가 선택한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이유. 재밌는 삶으로부터 세라젬. 당신이 전기차를 탄다면 이미 채비한 겁니다. 앞선 충전 인프라를, 혁신 기술을 채비한 겁니다. 타임 투 채비.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